그리고 저는 유증한 회사는 안 사요. 예. 자기 밥그릇만큼 해서 잘해서 또 키우고 잘해서 또 키워야지. 어디 금광 캐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유상증자 하면 뭐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 아니야? 뭐 무상증자 이러면 공짜로 발행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0% 정확하게는 설명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그 야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뭐 금융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자가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증자. 네. 증은 뭘 증가하다, 뭐 증대시키다 이런 게 증일 테고, 자는 뭘까요? 자. 증가. 그러면 증자라고 안 하고 증가라고 할 걸 왜 증자라고 했을까요? 주식수를 늘리는 거, 자본을 늘리는 거. 자본. 증자, 검색창이 아니요. 돈을 보태는 거, 늘리는 거. 그쵸? 증은 늘리는 거고요. 네. 뒤에 자는 자본. 그쵸? 자본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증자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감자까지 들어가면 거기 또 헷갈리거든요. 오늘은 딱 증자까지만 하고 주식수를 늘림. 그러니까 이게 회계적인 용어도 있고 실제 그 액션 플랜도 있고 뭐 뜻풀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장회사, 뭐 주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회사라는 건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뭔가 계속 돈이 되는 일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직원들 월급 주고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하는 건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건 크게 부채하고 자본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부채는 한마디로 빌린 돈이에요. 자본은 투자받은 돈. 빌린 돈하고 투자받은 돈은 성격상 다르죠. 그쵸? 빌린 돈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내가 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챙겨줄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투자한 돈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돈 벌면 그냥 배당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빌린 돈처럼 이자를 받는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빌린 돈을 뭐라 그러죠? 아까 전에 이야기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투자된 돈은 주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은 없죠. 내 돈은 자본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 내 돈, 대주주 돈, 다 같은 돈이거든요. 그게 다 자본 안에 들어있는 투자한 돈이에요. 우리는 회사를 통해서 어떠한 이자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한 회사의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대출받은 것도 자산이에요. 어디 들어갈까요? 부채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자도 내야 되고 은행한테 받아야 되니까요. 회사가 그냥 돈이 많으면 부채도 안 하고 자본도 안 하고 그냥 다 내 돈으로 할래 라고 해서 하는 게 비상장 100% 그냥 자기 지분으로 하는 회사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의 돈을 끌어쓰고 싶잖아요.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돈을 더 모아가지고 내가 그걸로 그냥 더 크게 사업을 할래.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부채를 먼저 쓰기는 합니다. 근데 부채라는 게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가 있고 번거롭게 계속 이자 내야 되죠. 뭐 연장해야 되죠. 연장할 때마다 뭐 돈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죠. 은행에서 찾아와가지고 뭐 간섭하죠. 정기적으로 은행 직원 만나가지고 뭐 이번에도 좀 이자 좀 협의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에 간섭 안 받는 투자를 받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상장을 하는 거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금의 성격이 확실히 구분되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증자라고 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어디하고 관련된 걸까요? 증자라고 하는 건 아까 답이 나왔거든요. 자본을 늘리는 거, 자본금을 늘리는 거. 근데 정확하게는 자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산에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증자가 부채에도 포함이 되나? 증자는 주식인데 투자를 받는 건데요. 자본 쪽에 다 연결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성격적으로는 부채가 자본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돈 빌려준 사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부채하고 자본하고 교묘하게 두 개를 섞어가지고 조금 더 주주들을 꼬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뭐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시비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일단은 증자는 자본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다 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 자본에 대한 성격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그냥 다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만 일단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본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내가 대주주면 대주주 지분만큼 이 자본의 주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한 주 가진 주주라면 내가 이 회사에다가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요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본은 자본금이란 것과 잉여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주식의 액면가 있죠. 주식의 액면가에다가 실제로 그 회사가 발행하게 되는 주식수. 뭐 액면가가 100원인데 이 회사 주식이 10주만 발행을 해서 대주주가 5주 가지고 나머지 5주를 일반 주주들이 나눠 가진 회사라고 치자고요. 뭐 상장회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상장회사 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식만 있는 회사. 그러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가 100원에다가 주식이 10주니까 1000원짜리 회사입니다. 자본금은. 근데 자본금으로 해서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액면가 100원이던 주식이 상장할 때는 뭐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장을 하게 되면 발행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자본금에다가 넣어두고요. 상장을 했는데 상장이 너무 잘 됐어요. 10,000원에 상장이 됐어. 그러면 액면가 100원 플러스 9,900원이 상장을 하면서 새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장을 하면서 공모주가 대박이 나가지고 이게 첫날 10,000원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10,000원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하느라고 돈 집어넣어가지고 그 주식을 10,000원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다시 회사 자본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잉여금에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초과 잉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장을 하면서 액면가 이상으로 상장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걸 회사가 어디 금고에다가 넣어두냐면 잉여금이라고 하는 금고에다가 넣어두고 그 계정을 초과 잉여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과 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잉여금 잔고에다가 쌓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상장이 돼서 장사를 잘해요. 계속 했더니만 매년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러면 그 이익 남는 것도 어디 대주주라든지 뭐 직원들 통장에다가 넣어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금고에다가 넣어둬야 되는데 그건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또 잉여금 금고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럼 자본이라고 하는 금고는 회사가 처음 주식을 발행해서 액면가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로 해서 자본금이라는 것이 금고 안에 돈으로 들어가고요. 상장을 하게 되면 100원으로 상장되는 게 아니니까 뭐 1,000원, 10,000원, 뭐 10만 원으로 상장이 된다 그러면 액면가 100원에서 초과되는 부분 또 그것도 남는 돈이니까 회사 자본금의 잉여금 계정에 초과 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계속 흑자가 나요. 그러면 그 돈도 어디 다른 데 놔둘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자본이라고 하는 잉여금 자리에 넣어둡니다. 이걸 이익잉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시면 자본이라고 하는 금고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단 이해가 되시죠? 회사의 자본이라고 하는 건 자본금과 초과 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자본금과 잉여금 두 가지가 쌓이는 곳이 회사의 자본이라고 하는 금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투자인 거죠. 그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도치하고는 달라요. 투자. 그래서 받을 이자도 없고 회사 망하면 그냥 똑같이 동업자로서 돈 날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익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유보율이 높은 회사들이라고 그러죠. 유보라는 게 뭘 쌓았다는 뜻이잖아요. 어디 쌓냐? 자본의 잉여금 계정에다가 계속 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많이 쌓여있으면 유보율이 높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증자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자본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자본금을 늘리는 건데 자본을 안 늘리는 경우가 있고 자본금을 늘리는데 자본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유상증자, 무상증자 두 개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증자라는 건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는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이 늘어나는 자본거래. 그러니까 자본금만 더 늘어나게 하는 것들을 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유상증자는 주주들이 돈을 내야 되는 증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증자예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주주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주식이 늘어나는. 근데 주주들이 돈을 안 내니까 어디선가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을 발행을 하려면 뭐 아까 전에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고 해서 그만큼의 돈도 필요하고 나중에 실제로 이 회사가 상장했던 가격에 맞게끔 돈도 납입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증자라고 하면 지금 10,000원짜리 주식을 더 늘린다는 건데 이 늘리는 재원을 외부 회사 금고가 아닌 외부에서 끌어올 것이냐 아니면 회사 내부적으로 그 돈을 마련해서 증자를 할 것이냐 요 차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무상증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그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증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 요 부분을 늘리는 거예요. 예.
유상증자는 이 금고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고, 무상증자는 요 내부에서 이 자본금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자본금이란 금고 안에서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자본금을 늘리려면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될까요? 이 금고 내에서는 자본금하고 잉여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무상증자를 하려면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죠? 이 금고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다시네요. 네. 제가 그거를 이해하시려고 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돈을 늘리려면 여기서 여기로 보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잉여금이라는 게 회사가 쌓아둔 돈이잖아요. 그걸 잉여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자본을 늘려요. 그리고 그 늘린 자본만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주들은 낼 돈이 필요 없어요. 회사가 회사 돈으로 주식을 더 발행을 해서 그냥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두 주가 되는 거고요. 두 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네 주가 돼요. 주주는 돈을 안 썼어요. 그 돈을 어디 잉여금에서 갖다 썼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내부적인 이야기하고 나중에 유상증자까지 끝내고 그게 어떻게 외부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거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유상증자는 어떻게 되냐?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이 회사에 잉여금이 있으면 잉여금을 써가지고 자본을 늘리면 되는데 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금고 내에서는 자본을 늘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아까 전에 저 금고는 A와 B와 C라는 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A가 대주주라서 두 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B가 한 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25%. C가 한 주 25%를 가지고 있던 금고를 아까 전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는 회사 돈이 아닌 외부에 있는 주주들의 돈으로 그거를 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투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났더니 A는 그래도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A가 진짜 나쁜 놈이죠. A가 결정을 해놓고 지 돈도 있었으니까 네. 2주 있었는데 그러면 총 이게 4주가 증자를 해서 8주가 됐거든요. 그러면 주주 비율을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4주를 받아가지고 총 8주 중에서 4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50%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진짜 아무것도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유상증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한 주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총 늘어나는 주식은 8주인데 한 주만 가지게 되니까 B의 지분율은 12.5%로 떨어집니다. C는 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를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그대로 25% 비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D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발생이 됩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금고의 크기는 유상증자한 것처럼 자본금은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B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는지 돈이 없었는지 유상증자에 참여를 못했더니 실제로 지분이 반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들도 사실은 내 돈으로 계속 투자를 잘하라고 처음에 4주만큼 투자를 맡겼었는데 회사가 그걸 잘 못했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썩 기분이 좋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식수도 늘어났고 내가 가진 주식이 25%에서 12%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유상증자가 왜 주주들에게 악재로 인식이 되는지,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지, 결국 주식이 늘어나는 상황.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한 주 더 주기 때문에 주식수는 늘어났지만 내가 가지게 되는 주식의 비율은 동등합니다. 똑같이 한 주씩 더 받을 테니까요. 한 주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무상증자 공짜로 준다는데 나 안 받을래요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주주로서 내가 아까 전에 25%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나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25% 지분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만 주식수만 2주가 된 거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내가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쓰게 되고 그 돈조차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내 지분이 25%였는데 12.5%로 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지분이 희석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채권 이야기할 때처럼 늘어나면 빠지고 줄어들면 올라가고 이 원리가 여기서 똑같이 작용되는 거예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증자를 해버린 거고 외부에서 그게 돈을 통해서 자본금으로 돈이 넘어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눠 먹어야 될 사람 수가 늘어나 버리는 거죠. 회사가 오려면 유상증자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요거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마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상증자는 아까 전에 무슨 경우에 한 거죠? 유상증자와
유상증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돈을 어디서 구하냐는 건데 왜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처럼 잉여금에서 돈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잉여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잉여금이라는 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생기는 초과 잉여금과 회사가 장기간 오랜 기간 돈을 벌어서 쌓아둔 이익잉여금 두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 잉여금이 없다는 건 장기간 이 회사가 돈을 쌓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이익을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돈을 잘 벌어서 잉여금에 돈을 많이 쌓아뒀구나라고 하는 거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우량한 회사라는 걸 한 번에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락이라고 발생이 되면 10,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1% 무상증자를 해서 내가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주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권리락하는 날 그 주식은 5,000원에 거래가 되거든요. 왜냐면 계속 10,000원에 거래되면 시가총액이 2배로 증가해 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발행된 주식만큼 똑같이 그걸 맞추려면 권리락이라고 해서 주가를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 5,000원이 돼요. 그 다음날 1대1로 하면 2주 가진 사람이 원래 한 주에 10,000원이었는데 2주에 10,000원으로 맞추려면 한 주가 5,000원에 거래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도 이렇게 많은 회사가 갑자기 그냥 5,000원에 거래가 되니까 엄청 싸 보이는 거예요. 착시효과, 권리락이 발생하고 나면. 근데 그 착시효과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수년간 10,000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회사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5,000원에 딱 거래가 되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회사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 엄청 싸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무상증자는. 주주들한테 피해를 본 것도 없고 회사 돈으로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을 늘리게 해서 이 회사가 튼실하다는 것도 보여줬고, 당장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부터 10,000원짜리 주가가 5,000원에 거래돼 보니까 싸 보이는데? 라는 착시효과도 일으키고. 이해되시죠? 무상증자는 호재입니다. 기업에. 일단 무상증자 부분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까 전에 재무적으로 금고를 나눠 먹는 걸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내 지분이 희석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무조건 주주들한테는 악재예요. 근데 이게 주주도 있고 외부 사람들도 있고 막 주주들마다 입장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외부적인 환경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경우에 유상증자를 할까? 첫 번째는 엄청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때, 이때 유상증자를 합니다. 신규 투자 같은 거,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들이 막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업 비즈니스 자체가 엄청 좋다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걸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 어쨌든 내 돈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신규 사업이 전망이 좋다고 한다면 기존의 사업을 잘해와가지고 그 신규 사업을 할 정도의 자금을 미리 확보를 해뒀어야지. 이때까지 뭐 하다가 갑자기 신규 사업 한다고 돈을 달래.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명확하게 그 사업이 좋지 않고서는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회사라면 그 신규 사업을 할 정도의 돈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회사 자산을 부채하고 자본 두 개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강제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 건 부채잖아요. 근데 그 부채를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자자들한테 마련을 하는 겁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용도로 유상증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신규 사업도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 그 카드방 같은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거 메꾸는 거 이렇게. 부채로서 메꾸는 게 안 되니까 그걸 자본 쪽에 와가지고 니들이 좀 메꿔줘라고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본이야 뭐 배당 안 주더라도 주주들이 회사 망하게 할 일은 없지만 부채는 이자 못 갚고 상환했을 때 만기됐을 때 상환 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돌려막기가 어디까지 간 거냐면 부채끼리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자본에다가 그걸 끼워가지고 돌려막기까지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카드로도 이게 돌려막기가 안 돼가지고 사채를 쓴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 들었을 때는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 회사가 부채를 못 갚는다라는 뉴스가 떠가지고 이미 주가는 막 하한가 몇 번 치고 망할 상황까지 내려왔어. 근데 유상증자가 성공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이거는 신기하게 주가에는 또 되게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망할 거라고 배팅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유상증자가 성공을 해가지고 안 망하고 살았으니까 막 그런 경우는 주가가 다시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내 자본에서 아까 전에 돈을 많이 벌면 이익잉여금에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을 못 벌면 이익잉여금에 있는 걸 빼겠죠. 적자를 보면. 근데 이익잉여금이
빵원이 됐어. 그래가지고 또 적자를 봐요. 그럼 또 어디서 돈을 빼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본을 빼와야 되는 거잖아요. 손실이 난 거를 메꿔야 되니까. 그런 거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자본 잠식이 계속되거나 이러면 그것도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럼 주주들한테 우리 상장 폐지되면 우리 주식 딱지되고 너도 지금 딱지되니까 이들이 일정 부분 책임지고 증자해가지고 다시 자본금을 채워 넣읍시다. 자본 잠식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증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신규 사업만 빼고는 신규 사업도 사실은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 판단에 따라서 그런 거지 증자라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경우로 봤을 때 제가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해되실까요? 네. 네, 부채 상황인지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대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별의별 이유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다 공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유증한 회사는 안 사요. 네. 자기 밥그릇만큼 해서 잘해서 또 키우고 잘해서 또 키워야지 어디 금광 캐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한테 네. 최근에 CJ CGV가 유상증자를 했죠. 부채 메우기요. 근데 저게 미리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유상증자 성공한 것만으로도 이 회사가 부도가 날 위험을 막은 거니까 또 좋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채하고 자본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아니면 전환 사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서 워런트 거래했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무상증자는 다 끝났어요. 무상증자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받는 거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착시 효과가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 가치가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기업이 우량하고 좋은 회사고 주주들을 생각한다 정도로 어필한 거지 실제로 회사의 가치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착시 효과가 과도하게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 그러면 뭐 주식을 잘 파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무상증자는 좋은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 좋은 거다. 왜냐면 희소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생기고 주식이 늘어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왜 하냐 봤더니 돈이 없어서 시설 투자할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빚 갚을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내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를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투자자들한테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니들이 돈을 대라.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유상증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주주들한테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나마 이게 유상증자 중에서는 제일 나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돈을 넣어서 그만큼 지분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그 유상증자라는 게 새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니까 지금 주식 가격으로 똑같이 설정을 해버리면 신규 투자자가 안 모일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2,000원인데 2,000원에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미쳤냐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되지. 너하러 유상증자 뭐하러 해? 라고 하니까 보통 주가가 2,000원이면 유상증자는 뭐 1,500원, 1,4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이 1,400원으로 만약에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2,000원이면 600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요 600원 정도의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1,400원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요 600원만큼만 권리, 워런트라고 하는 걸 파시면 돼요. 그리고 뭐 유상증자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뭐 이 워런트를 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보통 일주일 정도 거래를 하게 해줍니다. 요거는 그나마 양심적인 거예요. 진짜 양심이 없는 인간들은 일반 공모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상장 회사들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그냥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투자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분을 희석당하는 걸 강제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워런트 받은 건데 3자 배정이라 그래가지고요. 특정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일반 주주들한테는 최악인 경우예요. 그렇죠? 나는 그 투자도 할 기회도 받지도 못하고 지분 희석이 되고 그거는 새로운 뭐 제3자가 1,400원에 들어오는 거니까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상을 정해놓습니다. 회사끼리 내부적으로. 그래서 주주도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결정을 해서 뭐 김건희 여사 같은 사람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할 만한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 그냥 주식을 딱 대상을 정해가지고 증자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청약을 하게 하고 남는 부분은 이제 실권주라 그래가지고 공모주처럼 나머지는 그냥 경쟁을 해서 가져갑시다 라고 해서 기본 주주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남으면 그거는 그 일반인들 일반 공모 아까 전에 거의 안 한다고 했던 그렇게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유상증자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내가 일단 유상증자를 당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 자금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지금 나한테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돈을 낼 수는 있는 주주 배정인지 아니면 삼자 배정인지 아니면 뭐 주주와 일반인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배정하는 건지 그 형태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주주 배정이라 그러면 워런트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내가 1,400원이 없으면 그 600원만 돈을 받고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거라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는 대주주만 좋을 수가 없는 게요. 대주주도 돈은 있어야 돼요. 대주주나 우리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대주주가 등신짓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대주주의 책임인데, 이거를 기존 주주들이 연대 책임으로 지는 거니까 대주주만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대주주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연대로 책임을 지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이 장난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게 자본이라고 하는 금고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상장을 하는 거예요. 저 자본이라고 하는 금고는 그런 용도로 쓰게끔 만들어둔 금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가 자본이라고 하는 금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줘야 되는 게, 저 자본이라고 하는 건, 근데 반대로 저 자본이라고 하는 건 잘하는 사람이 컨트롤 했을 때는 저 자본을 몇 배로 늘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경영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회사의 지분율 그대로 저 금고가 늘어가는 걸 우리가 그대로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투자인 거거든요. 네. 근데 부채라는 건 저런 짓을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겁니다. 부채만으로는 컨트롤하고 뭔가 자금을 쓰고 빼고 하는데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음번에 할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중에서 좋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무상증자.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들 많이 해주시네요. 그리고 유상증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주가로 봤을 때는 이미 막 망할 정도로 주가가 빠진 회사들은 뭐 좋은 경우도 있고, 뭐 신규 투자가 전망이 좋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상증자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감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무상감자와 유상감자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감자는 뭘까요?